자, 여러분들 페이지는 89페이지 펴주세요. 수능 특강.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 갑신정변을 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 좀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밑에 6번을 보시면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정세라고 있거든요. 가로 1번에 거문도 사건, 2번에는 조선 중립파론이 있는데 요거 설명을 하고 이게 적혀있는 동학농민운동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문도 사건인데 이 거문도 사건의 배경은 조선과 러시아 간의 이제 수교 이런 교섭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영국이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우리 남해에 있는 거문도를 이제 점령한 사건이었거든요. 유럽사를 보면 항상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합니다. 러시아는 남진, 남하 정책을 하면서 부동항, 즉 얼지 않는 바다를 얻으려고 하는데 영국은 항상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또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조선과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제 거문도를 85년부터 87년까지 이제 불법 점령을 했었는데 청해 중재로 나중에 영국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조선 중립파론이 대두하게 되거든. 여기 중립파가 뭘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이제 중립적인 그런 국가를 만들자 요 뜻이거든요. 먼저 여기 부들부들러 이제 영국 여기 독일인이 있었는데 부들부들러가 부들부들거리면서 이제 조선을 이제 아무 열강에 간섭받지 않는 스위스와 같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독일인 부들러의 주장은 그냥 건의만 될 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6.1준도 이와 비슷한 조선 중립파론을 대두했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대략적으로 한 9년에서 10년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페이지 94페이지 이제 펴주시면 돼요. 여긴 동학농민운동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수능에 17년도, 18년도 이게 지출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18년도 기출에서는 이 94페이지 가운데 여기 지도에 있는 요 부분이 기초로 나왔었거든. 요 지도에 그걸 보여주면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가 물어봤었는데 여기 한번 동학농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이것도 1894 외우기 쉽네. 먼저 요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하면 여기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는 그런 학문 종교다 요 뜻이거든요. 서학이 천주교 이런 거니까 당시 최재우가 이에 반대를 하면서 동학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성장하게 된 그리고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볼게. 첫 번째로 청나라 특히 요 일본의 이런 농촌 경제 침투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오군란 끝나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무슨 조약이 맺어지게 될까? 조청? 상민? 운동? 수륙무역장정이에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 여기서 이제 양화진, 쌤이 영상에서 행복하자, 우리, 이거 잖아 양화대교 알지? 그 양화대교가 옛날에 양화진이었거든. 양화진을 오픈하게 되면서 거기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상행위 혜택을 받았고 일본도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 가지 부속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침투가 심했거든. 값싼 면직물을 판다든지. 그리고 정부의 무능과 수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임오군란도 결국은 일본의 공사관이 불타오르고 갑신정변 때도 일본이 피해를 입으니까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당시 피해자들을 배상금 공사관 건축비 내놔라라고 하고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 조약을 맺어지게 되면서 또 공사관 돈 내놔라 하는데 이런 배상금은 국가의 돈으로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가의 돈의 원천은 어딜까? 세금이에요, 세금. 백성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의 세금을 뽑아내가지고 배상금을 줘야 되므로 백성들의 부담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탐관 오리들이 이제 막 세금을 착취하기 시작하거든. 탐관 오리, 뜻이 뭘까? 꽥꽥 오리야? 탐관이 탐욕스러운 관리, 그리고 오가 더러운 관리들이거든. 쉽게 말해서 이런 부패한 관리들인데 이런 부패한 관리들이 돈을 주고 벼슬을 산다든지 아니면 많이 착취해보자, 착복해보자 이런 마음에 세금을 뜯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크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 동학교도들이 크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요 교조신원 운동이에요. 교조신원 운동. 교조라고 하면 학교의 새 대표한 세익이 아니라 종교의 조상, 종교의 할아버지 이 뜻이거든. 불교에서 일단 교조는 뭘까? 고탐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이건 진짜 그겠네. 그러면 개신교는 예수님, 천주교도 예수님이거든. 그러면 동학의 교조는 누굴까?
최재우지. 이거 최재우가 이제 동학의 교조인데, 여기 최재우는 당시 고종 1년 1864년에 이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처형당합니다. 세상과 이런 무고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미혹하겠다, 완전 나쁜 길로 물들였다고 하면서 고종 1년에 모기장을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구의 동화 쇼핑이나 그 현대백화점이지, 대구 시내,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이게 최재우 순도비가 딱 있거든요. 지금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에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재우가 처형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석이 있거든. 나중에 시내에 나가면 보세요. 여기 현대백화점 동화 쇼핑 맞은편에 최재우가 처형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재우가 혹세무민, 어쨌든 세상과 무고한 백성을 위혹시켰다. 어쨌든 동학교도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즉 신원을 이제 말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동학의 합법화를 줘요. 합법화. 당시 동학은 불법이야. 당시 동학의 교리 중에 인내천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요 뜻이거든. 그러면 이게 당시 조선 유교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질까? 안 되겠지. 조선에서는 나 양반, 너 쌍놈, 나 많이 가진 자, 너희 못 가진 자, 이런 차별을 통해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해야지 조선 입장에서는 이런 조선 유교 사회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동학의 인내천, 이런 사상들은 상당히 조선 사회에 반하는 그런 교리였거든요. 어쨌든 이런 교조 신화운동이 최재우의 억울함 풀어달라, 그리고 동학을 합법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하에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라도 삼례에서 이런 집회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서울 올라가가지고 복합상소 엎드려서 상수를 올린 운동한다든지, 아니면 충청도 보은에서 여러 가지 큰 집회가 93년도에 열리게 되는데, 근데 보은 집회의 후기로 가면 갈수록 맨 처음 이런 종교적인 성향의 이런 교조 신원 운동이 조금씩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최저의 억울함 풀어달라, 동학 합법화해달라 말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탐관 오리들을 숙청하자, 그리고 척외양이라 해가지고 여기 외놈이나 양놈, 이 양키들이나 똑같이 배척하자,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면서 드디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894년인데 여기 고부 지역에서 이런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되거든. 고부가 어느 지역에 있을까? 경상도일까? 전라도일까? 충청도일까? 전라도요. 당시 조선에서 전라도는 상당히 곡창지대야. 많이 쌀도 많이 나고 물산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탐관 오리들이 여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세금을 착취하기를 상당히 희망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또로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믿거조 들어봤나? 믿거조 들어봤나? 믿고 거르는 조씨다라고 하면서 쌤 친한 친구들, 아니면 쌤 친한 대학교 후배들이 맨날 뭐 사건 터질 때마다 역시 믿거조 하면서 쌤 막 놀리고 하거든. 근데 그런 믿거조의 맨 처음 조상, 쭉 올라가면 여러 명의 정치인이 있지만 저기 올라가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믿거조 1세대 원탑이거든. 거의 믿거조의 교조야, 쉽게 말해서. 조병갑이 있는데 조병갑이 정말 탐관 오리의 대명사거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옛날 쌤이 뭐 정당은 말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 A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정당이 있었거든. 근데 B 정당에 여기 C 정치인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B 정당의 C 정치인이 A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을 막 물어뜯습니다. 저 친일파 후손들 하면서 쟤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A 정당에서 B 정당의 C 정치인을 막 분석해 보니까 C 정치인이 조병갑의 증손녀야. 이 시정치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났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 조병갑이 누구길래 그 후손 증손녀가 죄송하다고 하느냐. 당시 조병갑이 막 세금들을 막 착취를 하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자기 아버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봉준 아버지를 죽게 만든다든지, 황무지를 개간을 해주면 여기 세금 면제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세금을 막 거둔다든지, 특히 여기 만석보라고 하는 그런 수리시설, 즉 저수지에 이런 보를 만들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우리 여기 3학년 1반은 저쪽 농구 코트 가가지고 우리 산 깐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 마찬가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을 때도 사람들 강제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조변갑이 만석보를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근데 일을 시킬 때 요거 만들어지면 또 마찬가지 세금을 좀 면제해주거나 깎아주겠다 약속하지만 만들어지자마자 입을 딱 씻고 수세, 즉 물세를 막 거두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고부에서 폭발을 합니다.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이제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이런 자기들의 뜻을 밝히고 조변갑을 쫓아내거든요. 조변갑이 전주로 도망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이 조금은 진정을 하고 해산을 했지만 결국 1차 농민 봉기가 터지게 됩니다. 당시 안핵사라고 해가지고 어루만져주면서 꾸짖을 건 꾸짖어주는 그런 관리 이런 뜻인데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에 내려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을 좀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 기회에 동학군들, 동학교도들 싹 다 잡아버리자 이런 마음에 당시 해산했던 동학 여기 주동자들을 잡아가지고 감금하고 매질하고 그런 이런 횡포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 여기서 또 열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무장과 백산에 모여가지고 봉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강령을 말하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제폭구민이야. 제폭구민. 한자 뜻 풀이하면 폭정,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요 뜻이고 두 번째는 보국안민이요.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민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제폭구민은 반봉건적인 이런 탄간오리들의 폭정을 없애자. 여기 보국안민은 일본과 같은 이런 외세에 반대한다. 반친약 반외세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이런 구호를 내걸고 드디어 황토영과 황룡천에서 이제 관군과 맞닥뜨리게 돼. 여기서 전투를 하는데 관군들이 크게 대패를 하고 막 도망가 버리거든요. 동학군의 이런 사기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들이 전주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황토영과 황룡천에서 승리한 동학군들이 올라온다 소식을 듣고 전주에 있던 관군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결국 동학교도들이 전주의 무혈의성, 즉 피를 흘리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주성 함락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정부가 좀 무리수를 겁니다. 이모곤란 때 이모곤란의 이런 구식군인들을 진압한 나라가 어디였을까? 청나라. 그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해결해 주는데 마찬가지 이때 또 청나라한테 헬프를 요청하게 되거든. 우리나라 내부의 일이었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일은 우리가 찢고 볶든 우리나라가 망하든 일을 해결하든 해야 되는데 또 외국군의 힘을 빌어가지고 요 일을 해결해 달라.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쑥 들어오게 되니까 또 다른 한 개의 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나라가 들어올까? 일본이 들어오게 되거든. 일본도 왜 들어올까? 우리는 청나라한테 헬프 요청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옛날 갑신정변 끝나고 청일 두 국가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거든. 텐진 조약이 맺어지는데 당시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두고 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우리 잠깐만 숨 좀 고르고 조선에서 공동 철수하자. 대신에 한 개의 국가라도 조선에 출병할 때 상호 통보 알려주자. 이걸 약속하게 되거든. 그런데 청나라가 출병하니까 일본이 요 소식을 받고 이제 거류민을 보호하겠다. 즉 재물포 조약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일 양군이 들어왔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근데 쫙 들어오게 되거든. 요 소식을 들은 동학교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칫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들이 전주성을 함락을 했지만 관군과 두 차례의 전투를 통해서 패배하거든. 그러므로 동학교도들이 전의도 상실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 관군 홍계훈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홍계훈은 당시 이모곤란 때 명성황후 얻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전주에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전주에서 화약을 좀 맺게 되는데 동학교도들이 패전개혁, 즉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해주면 자진 해산하겠다. 이런 약속하에 전주 화약을 맺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전라도 각지에 이런 치안을 유지하고 패전개혁을 위해서 이 집강소가 설치된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해결됐거든. 여기 청일 양국 군대는 조선에 있을 이유와 명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동학교도들을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사태 해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이제 사태가 해결됐으니 청나라 일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안 나갑니다. 거의 9년 만에 출병을 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막 보기 시작하거든. 요 사이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청나라 일본 양국이 경제적인 대립을 합니다. 누가 이제 조선의 경제를 또 먹겠냐 이런 대립을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갈등이 결국 이런 정치적인 갈등으로 터지고, 만약에 청나라가 먼저 나갔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예스 이럴 장이고, 일본이 먼저 나갔다 청나라는 오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나가느냐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이 두 세력이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전쟁일까? 청일전쟁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양국 청나라 일본의 전쟁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평양이라든지 서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생을 하자, 다음에 동학농민군이 요 사태를 보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거든. 청일 이런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좀 잡게 되자 자칫하다가 또 위험해진다 이런 마음에, 그리고 동학교도들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거 1순위야. 마찬가지 이들이 막 나라를 온갖 다 휘저버리니까 청나라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동학교도들을 반드시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농민봉기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논산에서 다 집결을 합니다. 동학교도들이. 당시 이런 동학은 요 남접이랑 요 북접이라고 하는 이 포접제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남쪽에도 동학교도 세력이 있고 북쪽에도 동학교도 세력이 있었는데, 남접에는 전봉준을, 녹두장군이 이걸 주도한 전봉준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면 이렇게 전투에 참여한다든지, 여기 북접은 약간 정치보다는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최시영이라든지 손병이라든지 이렇게 이들이 1차 농민봉기에서는 남접 위주로 움직여졌다면 2차 봉기에서는 이제 나라의 시급함을 알고 남접과 이런 종교적인 북접까지 다 같이 가담을 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들이 논산에 모인 다음에 드디어 서울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요 공주 어느 전투에서 이제 광군과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되거든. 어느 전투일까?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광군과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당시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 우금치 언덕이 있거든. 요 위에는 이제 관군과 일본군이 대치하고 있고, 요 밑에는 대략 한 1만 명 가량의 이런 동학농민군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죽창이라든지 아니면 구식 화승총이라든지 구식 창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요 위에 관군 일본군은 게틀링 머신건 기관총 두두두두두두 이런 거지. 최신식 무기가 있는데 거의 1만 명 가량이 거의 다 전멸됩니다. 1만 명 가량에서 약 500명 가량까지 인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전봉준도 가까스로 도망갔지만 나중에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녹두장군의 그런 비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95페이지를 보면 가로 4번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영향 이게 있거든. 성격에는 여기 반봉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반침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반봉건에는 신문제 개혁 등 정치 사회 개혁 요구가 있었고, 반침략에는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저항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동학농민운동이 그 뒤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이런 패전개혁의 요구가 나중에 가보개혁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신분제가 폐지된다든지 아니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준다든지 세금 제도를 어떻게 좀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들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나중에 의병운동에 가담을 해가지고 이들이 큰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흐름들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가보 일미개혁 요 부분을 볼 테니까 다음 수업에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